네, 여전히 걱정들이 많으시죠? 2025년 1월 7일 화요일인데요. 새해에 축하할 일도 많고 계획할 일도 많고 희망에 차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은 날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윤석열 씨의 내란 사태를 일으켰던 알고리즘이란 변수, 극우 유튜버들 하루에 1,000만 원씩 버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건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게 내란뿐만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정황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 여기에 대해서 외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셔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타임즈에서 흥미로운 얘기를 했네요. 네. 세계 최초로 알고리즘이 촉발한 내란, 네. 알고리즘 내란? 뭐 네. 이런 이야기예요. 네.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 지금 해안 리서치 대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뉴욕타임즈에 인용을 했는데요. 정말 알고리즘이 일으킨 최초의 계엄령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 치달은 그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음모로 빠져 있었다.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거 다 뭐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이고 그 방송을 계속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순간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선거가 잘못됐다. 심지어 이분은 자기가 그 이겼으면서도 0.7% 이긴 선거를 두고도 부정선거 아니었다면 더 크게 이겼을 거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망상인데. 네.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든 게 이 네. 인터넷 유튜브 알고리즘이란 거잖아요. 빠져서 뭘 하나 빠져서 보기 그랬다. 시작하면은 네. 그것과 관련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들만 계속 뜨게 되는 그게 네. 그런 알고리즘이란 거죠. 알고리즘 그래서 이제 뭐 이른바 토끼 굴욕과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빠져들게 되면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을 보게 되고 그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면 또 주류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진짜 진실이 유튜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주 극도로 편향된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알고리즘이 촉발한 이른바 슈퍼챗 그리고 수익 추구의 극단적인 그 채널들에 계속해 빠져들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게 저널즘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어떤 이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이용자를 불러들이고 수익을 쫓는 그런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번 보고 나면은 그 가짜 뉴스하고 비슷한 가짜 뉴스 계속 뜨니까 여러 개 뜨니까 이게 네.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된다는 건데 최근에도 네. 윤석열 씨가 이 관저에 있으면서 친서라는 걸 내렸잖아요, 지지자들에게. 네. 지지자들 다 친서라고 표현을 해. 그렇습니다. 편지에서 네. 여러분들 활약상을 그 자기 지지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고 있는 채널들이 오늘 이야기할 그런 이제 극우 채널들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를 보면 이 채널들이 이 전통적인 이른바 정규제나 아니면 뭐 조갑제 같은 보수 논객들 채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수익도 많이 벌고 월 1억 이상 그 이익을 내는 그런 채널들도 있습니다. 월 1억 원 이상이요. 네네. 아, 그 채널들이 지금 이제 이번 그 탄핵 국면에서 또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아마 이 채널들이 윤석열이 즐겨보다는 그런 채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조갑재 네. 씨나 정규재 씨 같은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네. 영향력이 있는 보수 논객들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분들 아닌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갑재 채널은 오늘 보니까 50만 그 구독자가 되고요. 정규재 채널은 옛날 펜앤마이크에서 독립해서 나와서 지금 13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규재 TV에서 지난 총선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는 망했다. 그리고 틀튜브 보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틀튜브 이제 틀튜브 틀리신 이제 어르신들이 보는 그런 채널 좀 혐오적인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5.18 북한 개입설 주장하지 말자. 이미 부정선거 음모론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지난해 4월부터 했던 거죠. 정규재 씨는 미리부터 그리고 했고. 좌파 친구들과 대화를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이용자가 몰리지 않고 더 이 마음에 맞는 채널로 계속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이 취재를 하느라고 이 오늘 말씀드릴 채널들을 열심히 봤더니 네. 제 타임라인이 그 성창경 뭐 무슨 그 이봉규 채널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다가 또 부정선거 믿게 네. 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늘 그 조언을 드리는 건 유튜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자동 재생, 자동 추천 기능을 반드시 꺼둬라. 특히 또 자녀분들
그 기능을 반드시 꺼둬야 되는데 왜냐하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볼 것인가를 추천 목록을 보고 자기가 직접 골라서 추천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자동 재생을 하게 되면 계속 비슷한 영상이 계속 반복되게 되고 그 알고리즘이 계속 더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내가 구독 안 하는 것도 막 추천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구독한 거 중에서 골라보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네. 이봉규 TV나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그냥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거 뭐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이들이 어떤 일단 방식으로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되겠습니다. 있는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 초청한 유튜버들이 이봉규 TV, 시사창고, 시사파이터, 너아라 TV, 짝지 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 연구소, 정의구현, 박완석 등입니다. 이정원 대표님은 네. 초청 받으셨어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아니 그 언론사 대표님이신데 이렇게 제쳐두고 이런 극우 유튜버들 잔뜩 네. 초청을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널들이 이렇게 초청이 됐었고 특히 이봉규 TV 이분은 이제 이봉규 TV. 네, 그 뭐 여러 그 방송 패널로 많이 나왔었고 이분은 또 미국에서 한인 방송을 하던 분인데 그때 이제 TV조선이 한참 이제 이 한국에 와서 방송을 하면 인기를 엄청나게 끌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영입해서 데려와서 TV조선 그 앵커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죠. 이분이 나와서 만든 게 이봉규 TV입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자면서도 내 방송을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에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엄청나게 확산이 됐었고요. ASMR인가? 자면서 틀어놓고. 네, 정말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태원 참사는 특정 세력이 조작에 의해서 저질린 것이다라는 말을 그거 여기서 어디서 했죠. 들어봤는데? 김진표 의장이 국회의장, 이태원 참사 전 직후에 국회의장. 예. 네, 당시 국회의장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겠다. 그때가 뭐 행안부 이상민 장관 경질해야 되느니 마느니 그렇죠. 뭐 책임을 경질을 안 어디까지- 했죠. 끝까지 경질 안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까지 갔다 다시 살아 돌아왔죠.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이 정확하게 이봉규 TV에서 계속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부터 보고 대통령이 있었구나. 이봉규 TV에 애청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당시 김진표 의장도 답답한 게 그 당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의장에서 좀 지나서 말했죠. 물러나가 난 뒤에 이제 한참 뒤에 회고록에서 그 말을 했는데 회고록에서 썼고. 당시에도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면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유튜브 채널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이봉규 TV는 구독자가 지금 95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정규제나 아까 조갑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누적 조회수가 7억 뷰가 넘고요. 최근에는 제주항공 사고가 조작됐다라는 그런 거의 도저히 이 방송에 언급하기 쉽지 않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조작됐다는 건 누가 이재명이 난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탄핵 국면 유일하게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탄핵 국면 하는데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일부러 네. 사회 혼란을 그런데 이루려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실 수많은 사람들 죽음 앞에서 일륜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음모론입니다. 저는 진짜 그 제주항공 사고 관련해서 이제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그 항공 전문 채널에서 요거를 방송을 분석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영어로 하는 방송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 전문가가 쭉 제주항공 사고 설명하다가 근데 이런 무지막지한 황당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홀드해놨어요 하면서 딱 보여줬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한국 사람이 올린 거예요. 네. 영어로 열심히 써서 올렸는데 이게 바로 planned event. 계획된 사건이다. 그러면서 뭐 MBC는 좌파 방송이고 뭐 야당은 어쩌고 탄핵 막 그런 얘기를 잔뜩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방송 보고 그렇습니다. 믿게 되신 분들이 나가서 그런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김 의원님하고 방송할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미국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300만 명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에 지금 탄핵을 반대한다는 사람이 지금 27% 정도 돼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뭐 40%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34까지. 그러니까 이미 탄핵 국면 이전 비상계엄 이전 지지율이 이미 국민의힘이 회복한 상태라서 실제로 한국 사회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아니면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이 굉장히 깊게 뿌리내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미국 사회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회 말하자면 엘리트 계층들 공부 잘하신 분들 좋은 학교 나오고 시험 합격해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의사 되고 이런 분들은
황당한 얘기는 믿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최소한 공중파 방송 정도에 나오는 얘기들을 기본으로 얘기할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렇지만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많은 역할 드리고 그러는 심지어 거잖아요. 대통령도 이런 음모론에 빠져든 걸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모두가 다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나도 내가 보는 채널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나도 뇌썩음 현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보는 게 전부가 뇌썩음 현상이요. 옥스퍼드 채널이 옥스퍼드 사전에서 네. 이 작년에 단어가 브레인 랏이라고 뇌 썩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브레인 랏. 네. 그래서 이제 뇌가 썩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약간 뭐 너무 좀 이렇게 과도한 표현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게 세계적인 이 논란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썩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부패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뇌가 합리적인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게 대표적인 게 쇼폼 동영상인데요. 빠르게 지나가는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지적 능력이 퇴보하게 된다라는 게 이 옥스퍼드 랭귀지가 조언하는 그런 이 우려 사항이고요. 특히 저품질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소비가 뇌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원래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소설가죠. 월든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자가 썩을 때 썩은 감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이 뇌 썩음을 치료하는 시도는 왜 없는가? 이 말을 다시 몇백 년 전 말이지만 다시 지금 돌아보면 한국 사회에 이런 뇌 썩음 현상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두고 이게 의도된 사고다라고 말하는 거라든가 여전히 5.18이 북한군의 개입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 이봉규 TV를 보면 이재명 그 대표가 옛날 그 피습당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게 조작됐다. 이태원 참사는 불순실하게 개입됐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지난해 4월 총선을 보면 이미 여론조사 결과 꾸준히 진행된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그 의혹에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건 여러 차례 팩트 체크도 많이 돼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뒤늦게나마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을 좀 더 빨리 사회가 해소를 했어야 됐다. 부정선거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개표 과정에 참여를 하게 한다거나 이 내용들 투명하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든 이걸 극복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만 음모론에 세게 빠져 있었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개님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이 이거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퍼뜨리는 유튜브 다 없애야 돼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정원 대표하고 계속 얘기할 테니까 의견 많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투명하게 다 밝혀서 그 음모론들을 다 팩트로 깨트린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돈도 많이 번다면서요. 돈 버는 사람들은 우파 유튜버들 그걸 돈이 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돈이 되니까 맞아서가 아니고. 사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99%의 사실에 1% 거짓을 섞어가지고 계속 부풀리고 사람들은 또 이게 뭔가 현실에 답답한 사람들은 또 새로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들이 계속해서 퍼지는 것이죠. 1억 원 번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번 유튜브 구독자 현황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구독자 현황. 네네. 지금 이제 진성호 방송이 가장 이제 최근에 잘 나가던 방송인데 여기 만인가요 단위가? 185만. 만입니다. 185만이고요. 네. 신의 한수와 진성호 방송 그리고 이제 특히 성창경 그리고 이 방송들이 최근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방송인데요. 이 성창경은 MBC 출신이고 이봉규는 TV조선 출신이고요. 성재주는 과거에 이제 하이에크라든가 이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관련 책 소개 채널로 시작했고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 있습니다. 고성국 씨는 옛날 이제 유명한 정치 평론가 들어가 있어요. 여의도 연구원 국민의힘의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잖아요. 정책연구소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조갑제라든가 정규제 같은 전통적 부수 농객은 여기 리스트에 끼지 못했고 최근에 뜨는 채널은 홍철기 TV, 김상진 TV라고 있는데 각각 50만에서 37만 정도 됩니다. 이 채널들이 급격히 하루 10,000명씩 20,0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채널들입니다. 혹시 다음 그림을요. 유튜브 수익 현황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수익 현황하고 조회수 현황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 수익 먼저 볼까요? 성창경 TV가 지난 한 달 동안 1억 1,000만 원
정도의 그 수익을 올렸습니다. 1억 1천만 원이요? 네네, 이게 한달 그러니까 동안. 방송사 같은 건 아니고 사실 네. 개인이 하는 거죠?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이거 연구를 하면서 봤더니 잘 나가는 채널들은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는 게 아니라 네. 핸드폰을 놓고 네. 짧게 5분씩 10분씩 순발 있게 치고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치고 들어가는 방송 중에 상당 부분 소스는 조선일보고요. 네. 이 속보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코멘터리를 붙이는 그런 방송들인데 성창경 TV만 해도 10분 안팎의 영상을 하루에 무려 15개에서 20개 가까이 올립니다. 굉장히 많이 거의 그냥 그 브로드캐스팅처럼 계속해서 하루에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 15개의 그 방송이 각각 한 10만 뷰 정도. 근데 다음 날 정도 되면 다음 날 되면 뭐 20만 뷰, 30만 뷰 늘어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조회수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조회수를 보면 나오네요. 네. 조회수를 보면 방금 이게 조회수였죠. 조회수가 네네, 요게 조회수. 조회수가 1억 뷰고요. 네네. 수익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수익이 4억 원입니다. 4억 원. 성창경이 한 달 4억 동안, 원이네. 지난 한 달 동안 4억 원의 그렇죠. 네. 방송을- 저 위에 진성호 방송이 저게 2억 2억 정도. 2천만 원. 그러니까 성창경은 워낙 방송을 많이 내보내면서 이게 또 각각 뭐 10만 뷰, 20만 뷰. 그러니까 하루에 15개가 150만 뷰로 만드는 거예요. 저게 하루에. 기간이 얼만큼이에요? 딱 탄핵 국면부터 탄핵 국면 12월 그 2일부터 계엄 국면부터 어제까지 네. 집계하는 것입니다. 계엄 선포부터. 네. 와, 그러면 한 달 정도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난 한 달이 뭐 아주 그 돌발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로 하루 15개 방송을 찍으면서 월 4억 원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성창경은 이게 슈퍼챗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 이거는 기부금 이제 같은 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이 그림은 슈퍼챗 말고 오로지 그 조회수 수익만 계산한 조회수 것입니다. 광고 수익이네요. 네, 그러면. 그리고 보면 이제 진성호 방송하고 성창경 TV는 아마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신고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지금 수익이 제한돼 있는 상태라서 슈퍼챗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슈퍼챗은 안 되고. 슈퍼챗 안 돼. 그런데 이제 기본은 안 진성호나 되고. 성창경은 이거는 이제 조회수만으로. 네, 조회수만으로 슈퍼챗은 아시죠? 생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현금을 밀어주는 그 일테면 이제 아프리카의 기부받는 별풍선 거죠. 같은 것들이고 아. 이 지금 나오는 이제 수익은 조회수에 따라서 거기 광고가 앞뒤로 붙는 광고에 따른 이제 수익인데 보면 이제 아까 조회수가 한 1억 뷰고 네. 수익이 4억 원 정도 되면 곱하기 한 3에서 4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의 3에서 4 정도. 그러니까 100만 뷰면 나오면 400만 원 정도를 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까 10분짜리 영상 15개를 각각 10만 뷰씩 번다 치면 하루 150만 원이고 그것만으로도 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통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막 방송하는 이런 전통적인 이 뉴스 채널이 아니라 대부분 다 핸드폰으로 심지어 운전하면서 대시보드 앞에 카메라 올려놓고 운전하면서 찍는 그런 영상들이 그리고 자기가 취재하는 네. 것도 아니죠. 취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부분 어디 다 나온 이야기들 약간 망상을 보태가지고 코멘터리고 얘기하는 사실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판이 뒤집어졌다. 윤석열이 뭐 이렇게 무죄라는 뭐 몇 가지 이유 뭐 그런 식의 뭐 그 방송들이 많고요. 체포조 진입 시도 시민들과 충돌 이런 이 라이브 영상들 관저에 난리가 났다. 경찰 기동대 충돌 뭐 이런 거. 뭐 이런 방송들이 굉장히 느낌표를 뭐 여러 개 찍어가면서 하는 방송들이 사실 이제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어들이는 그런 방송들인데요.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들지 않으니까 뭐 네. 이렇게 2억 원, 4억 원 한 달 동안 벌었다 그러면 대부분 자기 수입이겠네요. 그렇죠. 개인 그렇죠. 수입. 네. 이 유튜브 수입은 거의 다 그냥 뭐 세금만 떼고 다 100% 가져가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걸 다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은 네. 돈 때문에라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사실 없는 제가 거죠. 이제 어제 오늘 좀 취재를 하면서 보니 이 방송들은 사실 이제 윤석열을 지켜내자 방송. 아까 혹시 슈퍼챗 세로 그래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윤석열을 지켜내자라는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요. 탄핵 기가 확산되고 이건 있다. 슈퍼챗 현황이네요. 이거는 참고 삼아 김어준의 뉴스공장과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회수와 별개로 신의 한 수는 이제 작정하고 슈퍼챗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슈퍼챗으로만 1억 5천을 이걸 챙긴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하고는 사실은 규모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김어준 그렇죠. 뉴스공장은 스태프도 굉장히 많고 네, 그렇죠. 스튜디오도 화려하고 40명 정도 되죠. 예. 근데 이제 이 슈퍼챗과 또 자체 광고에 연계되는 수익을 합하면 아까 성재주는 조회수만으로 4억 원 정도, 그리고 신의 한 수도 이 합치면은 3, 4억 정도 매출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거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뭐
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살짝 흘렸는데 네. 중국이 굉장히 또 불쾌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선거 조작 현행범으로 중국 공산당 정산 요원 90명이 체포됐다. 이런 전혀 허무맹랑한 이런 주장들을 버젓이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계속해서 이거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사실 거짓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믿고 있거나 여기에 월 1억 원씩 계속 이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배승희 변호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네네. 변호사인데 종편이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이거 KBS에서도 방송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분 그러니까 사실 이 극우 유튜브의 문제가 합법적인 온상 양지와 이 음지의 관계가 거의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죠. 배승희, 고성국도 네, 고성국도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이고 방송하고. 아까 성창경이나 진성호 같은 사람들은 계속 지금도 방송에 계속 나오는 분들이란 말이죠. 지상파에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지상파에 나왔을 때는 그런 네. 극단적인 얘기는 안 하나요? 지상파에서는 좀 그보다 좀 이제 완화된 얘기를 하는데 이 배승희 변호사 어제 방송을 보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계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네. 자기 유튜브에서. 네네네. 사실 이런 주장들을 사실 상당 사람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도 못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윤석열의 발언과 맞물려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제공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대통령은 계엄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탄핵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걸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투쟁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대결 아니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 이재명과 윤석열 대결로 프레임을 바꿔서 거기에 계속 이제 이 슈퍼챗 후원을 받고 있는 그런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승희 TV 보니까 윤 대통령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 이것도 계속 네네. 뭐 제목으로 쓰고 있는 네네. 거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주장들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 흥분해서 슈퍼챗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기부금이니까 네. 돈을 방송을 보면 이제 내고. 라이브 옆에서 계속해서 막 이정환님이 5만 원을 후원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 진보적인 시청자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실시간 이 동시 접속자나 이런 거를 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네네.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런데 슈퍼챗은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돈 많이 내는 보면 분들 많이 보시나 봐. 이 보수 채널들의 또 특징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배경에 아무것도 없고 네. 로고 하나 박아놓은 경우도 있고요.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화면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아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실제로 텍스트 읽기 쉽지 않잖아요. 노안이 오면은 사실 이미 저희 친구들도 텍스트 보기 쉽지 않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들려주는 방송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이 말해주는 것. 거기에는 사실 대단한 방송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선명한 화면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하는 유명인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게 이 극우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갖는 경쟁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씨가 이 네. 대통령 담화문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황당한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네. 중국의 간첩이 네네, 이 그렇습니다. 발견됐다든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다 확인됐고 네네. 국정원이 가서 선관위 해킹해가지고 다 성공해봤고 이런 얘기 다 거짓말로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그 네네. 얘기를 다 극우 유튜버들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기훈 행정관이라고 있죠. 김건희의 일곱 간신 네네네. 칠상시 중에 하나라고 했던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으로 지금 이제 그만뒀지만 이분이 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극우 유튜버였습니다. 캠프 외곽에서 별동대치 활동했고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국면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딱 7글자를 페이스북에 썼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7글자 공약이라고. 7글자 공약. 그 공약을 이 강기훈 행정관이 했다는 얘기가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새벽당이라는 극우 성향 네네네. 정당을 만들어서 대표를 지냈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게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주장을 누가 받아들일까 하지만 이 사람을 가까이 두고 이 사람의 공약을 맡기고 이 사람에게 소셜 채널이라는 것들 자문을 받고 또 이 사람을 가까이 두고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이
김건희 여사의 그 소통 역할을 맡게 만들었고 끝까지 음주운전이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자르고 싶지 않아서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극우 유튜버들하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일 때 연결시키고 있던 사람도 부인인 김건희 씨였던 건가요? 그렇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실제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아마 검사실은 그렇게 많이 유튜브를 보지 않았던 것 같지만 이 김건희 여사가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즐겨봤다고 하고 실제로 그 대통령 초청 인사들 아까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던 그 유튜브 이 채널 운영자들이 대부분 다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왔고 김건희 여사가 또 이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통령도 아마 같이 빠져들지 않았을까라고 보기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김건희 씨가 고리가 돼서 네네. 극우 유튜버들과 윤석열 씨가 연결되도록 했고 네. 집중적으로 그 영상들을 시청하게 됐고 네. 그 영상들의 알고리즘을 타고 더 극단적인 얘기를 계속 접하게 됐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에까지 이르게 됐다. 맞습니다. 이런 추론도 가능한 거네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 있고 사실 네이버에 들어서 우리 뉴스를 보면 거기엔 조선일보와 한겨레와 뭐 여러 매체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는 모두가 다 보는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보여주는 그 리스트가 다 다른데 이 리스트는 나에게 최적화된 맞춤형이고 이게 실제 나에게 맞다기보다는 유튜브가 시청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광고를 보기 위해서 설계된 고도의 비즈니스적인 전략에 따라서 나에게 노출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배승희 변호사 채널 열심히 본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고성국 채널을 보여주고 그걸 또 보면 계속해서 다른 채널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또 슈퍼챗을 많이 하면 거기서 또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사람이 더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채널들이 인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쓴소리를 하는 정규제보다 이왕이면 고성국 채널을 더 많이 노출하게 되고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유튜브에 머물게 되고 유튜브 소비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수익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결코 이 유튜브의 타임라인이라는 건 이른바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유튜브는 실제로 이 세상의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 뉴스 채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번 계기로 드러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어떤 그런 위험성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큰일을 했다. 비상계엄에 뭐 네. 이거는 직접적으로 뭐 이거 범죄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네. 비상계엄에 컨텐츠를 네. 주입하는데 네. 큰 역할을 했다. 정말 씁쓸합니다. 네. 근데 아까 뉴욕타임즈에서 이 알고리즘 내란이라는 얘기 했다고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아마 트럼프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싶어서 뉴욕타임즈가 쓴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네네. 드는데 트럼프가 이런 뉴미디어 다루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이제 2016년 대선 때부터 사실 이제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를 비롯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가 편향성을 부추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당시 뭐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트럼프가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멕시코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다 빼앗긴다라는 공포론을 부추겼었죠. 그 당시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이제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라는 거 정치 선정 업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악용한 그런 사례들이 드러났었는데 실제로 이걸 보면 이 윤석열과 트럼프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달라요? 트럼프는 이제 사실 이제 알고리즘을 자기가 악용을 했다면 윤석열은 자기가 그 알고리즘 안에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그 사실 매몰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는 이용을 하는 사람이군요. 트럼프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면 멕시코 국경 문제를 계속 거론할수록 자기에게 표가 돌아온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실제로 그게 뭐 신념일 수도 있지만 그걸 위험을 충분히 알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걸 설계를 했다면 윤석열은 누군가 설계된 데 들어가서 자기가 그걸 믿어버리는 뇌가 썩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아까 네. 옥스퍼드 사전에 트럼프는 따르면. 사실 저널리즘 환경을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뭐 이 이민자에 대한 그 혐오 같은 것들을 이 메인스트림을 끌어올린 그게 절대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트럼프는 사실 미디어판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대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윤석열은 오히려 그 저급한 정보, 수준낮은 음모론에 빠져들면서 자기 스스로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 그래서 거의 그 몽상적인 망상에 빠져서 비상계엄을 그러네요. 터뜨리고 스스로 정치적 생명도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뭐 거짓말 많이 하고 가짜 뉴스 전달한다고 욕을 많이 먹지만 네. 그런 상황을 알고 잘 이용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아젠다를 그리고 관철시키고. 중도로 확장을 했고요. 중도를 확장을 한 거죠. 그렇죠. 특히 네. 트럼프는 네. 어쨌든 네. 뭐 미국인 전체 유권자 중에서 50% 정도의 득표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보수의 열망을 안고 탄생한 정권이 어. 스스로 사실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극우 그렇죠. 세력으로 걸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원래 지지율보다 확 윤석열을 쪼그라든 지지했던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들 혼란에 빠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게 지금 이제 조선일보 그리고 지금 이 보수 채널들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게 이 판을 윤석열의 판이 아니라 이재명의 판 그리고 차기 대선의 판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 프레임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결국 윤석열을 심판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계속 대선과 그다음에 여기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심지어 그 제주항공 사고를 정책 음모와 연결시키는 것도 이재명을 등판시키면서 이 판을 이 탄핵이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 프레임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프레임이 강력하게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보셨지만 그 리얼미터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꽤 많이 반등을 한 것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8년 전과 달리 8년 전에 박근혜 네. 탄핵 때는 그때는 우리가 알고리즘 얘기 같은 건 안 네. 했잖아요. 시대가 탄핵이 다르니까. 성공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가 꽤 오래 갈 것 같다. 이번에 네. 당시는 박근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죠.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마지막 지지율이 11%인데 실제 지금 이제 국정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조사가 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꽤 많이 결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갤럽 조사만으로도 이미 32에서 24로 빠졌는데 이번 조사 나오면 상당 부분 좀 반등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어제 보면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에 가서 그러니까요. 이른바 방탄 의원단을 했어요. 박찬호 의원. 근데 그 상황도 보면 이 국면이 당시 박근혜 탄핵 때는 찬성표가 234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당시 새누리당에서도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이제 어떤 탄핵 대열에 섰다면 지금 이제 그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반격의 상당 부분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4억 원 이상 월 4억 원 이상 매출을 내는 그 유튜브 채널들 극단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혐오와 차별 그다음에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말씀하신 내용은 네. 극우 유튜버들 네. 가짜 뉴스를 공급하는 이런 네. 사람들은 심지어 그 가짜 뉴스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쩐지도 확인하기 네. 어려운 것이 그걸로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돈 때문에 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보시는 분들은 그게 그냥 언론이고 저널리즘이구나. 이분들이 네. 또 공중파에도 나가고 케이블 종편에도 나가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믿게 되면서 그분들이 결집해서 계엄이 정당한 거지. 이렇게 민주주의 우리가- 파괴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진보나 보수나 언론이 다 썩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언론의 신뢰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고요. 그리고 네. 그만큼 또 언론 보도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면서 비판적으로 언론 보도를 접근하는 것과 예를 들면 조선일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조선일보 한겨레를 비교하면서 왜 신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신문 이렇게 이야기했나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언론을 다 부정하고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찾아서 우리가 배승희 변호사 채널이나 아니면 이봉규 TV로 본다면 이런 그 극단적인 그 주장들에 빠져들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비행기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라는 주장을 믿게 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주장을 믿고 그 외국의 유명한 사이트 가가지고 영어로 댓글 다시는 분까지 네. 있는 걸 제가 보니까 너무나 정말 어제 안타까웠습니다. 그 안타까웠습니다. 토니 블랭컨 미국 국무장관이 왔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삐딱한 소리를 하니까 부정적인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니까 거기 댓글에 CIA 신고 완료. CIA 신고한다는 건 제일 황당해 네, 지금. 요즘 CIA 신고를 많이 하는 게 유행이라고 CIA 하는데. 직원들 참 너무 네. 이상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럴 정도로 사실 뇌가 썩어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극우 유튜브 자꾸 보시면 뇌가 네. 썩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알고리즘 자동 추천 네. 해제해 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혹시 끝났나요? 남은 네. 이야기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세계 어디에나 비슷하겠지만 한국이 더 심각한 건
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있고 우리가 또 이 뉴스가 아닌 것에 경계가 사라져 있고 뉴스의 맥락적 소비가 잘 안 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의 해석과 평가를 우리가 강력한 그 누군가의 주장에 의존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뉴스가 객관적인 진실을 전달하고 우리가 그걸 교차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판단을 이봉규나 아니면 성창경에 의존하는 시대로 가는 것은 결국 내가 썩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 우리가 보게 되는 경로 자체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당신들 이걸 보는 게 우리의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다. 맞춰져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실실과는 거리가 알고리즘에서 독립되는 알고리즘이 나의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것들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이야기 포함해서 외신에서 지금 윤석열 씨 체포 과정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씨가 기획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북한과의 이 도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깊이 있게 취재해가지고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이정원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네,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승원입니다. 요즘 뭐 윤석열 씨 체포에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뭐 이첩을 하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일까? 우리나라 국가의 이 신뢰도, 위신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을까? 처음에 사실 군이 이 국회에 투입되는 게 생중계됐을 때 한번 와장창 무너졌을 텐데 그 다음에 뭐 응원봉 갖고 나가서 뭐 시위하고 탄핵 가결되고 이러면서 좀 회복됐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또 막 오리무중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외신 계속 보시니까. 네, 뭐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외신들도 톤을 보면 이게 나라냐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도 한국이 조금 이제는 제대로 된 나라인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뭐 K-팝 등 이제 소프트 파워까지 엄청난 국가로 성장했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민낯이 드러났구나, 이게 나라냐 이런 논조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 방식이 조금 더 정제됐죠. 그런데 어쨌든 3일 체포 시도 당일 참 집행도 아니고 시도가 뭡니까? 네. 어쨌든 3일 내내 뉴욕타임즈, 뭐 AP, 뭐 BBC 등등은 아예 홈페이지에 라이브 채널을 올려놨어요. 네, 네. 홈페이지 거의 메인 뭐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그래서 하루 종일 그때 아침부터 시작됐잖아요. 공수처가 한 6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모든 과정들이 다 외신에 담겼고 통신들도 굉장히 유심히 봤죠. 이게 사실은 주어랑 목적어만 바꿔놓고 보면 뭐 남미 마약 카르텔, 무슨 조폭 집단들 소탕 작전과 비슷하잖아요. 지금 철조망까지 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보는 사람이 정말 민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 BBC나 뭐 CNN이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구나, 참 참담하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한 15시간씩 뉴스를 보는데 굉장히 너무 참담, 괴로우시겠어요. 네,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사실은 외신보다 국내 뉴스 보느라 더 바쁘긴 합니다만 BBC 같은 경우는 3일 현지 시간 그때 방송 그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새벽의 대치,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출발할 때부터 얘기입니다. 새벽의 대치, 인간 장벽, 그리고 체포 실패, 컴마하고 한국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다. 그러니까 제목 한 줄에 모든 상황이 다 나오는 미지의 거죠. 영역으로 진입하다. 네, uncharted territory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한마디로
한국의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재임 중인 대통령이 체포에 직면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를 따를 만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 본인들도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BBC가 상황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뭐 AP통신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신년 메시지가 윤석열이 유튜브보다 갑자기 보냈잖아요. 앞에 네. 그 뭐 태극기 부대들 등등에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AP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신년 메시지까지 발신을 했다. 윤석열이 그 관저에서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사실 전달했다면서 이것도 좀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조금 전에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뉴욕 타임즈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방송들은 이게 말하면서도 100% 자신 있는 게 아닌 게 네. 본인들이 트럼프를 뽑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뭐 대중 투표도 이제 해리스를 앞서갈 만큼 네네. 완벽하게 두 번째 트럼프 시대를 연 건데 한마디로 그 외신들 쭉 보면은 이게 이제 트럼프의 마가를 연상시키는 것은 아닌가 연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이 마가를 따라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외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 7일이죠.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 1월 6일 그 미국 의회 폭동이 1월 6일이었잖아요. 그게 벌써 4년이 됐습니다. 2021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도 죽고 다치고 지금 뭐 최장기 뭐 20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동하고 방관했던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AP통신이 이제 1.6 폭동 4주기를 맞아서 이런 글을 썼어요.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트럼프 주장대로 폭도들이 오히려 피해자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힘이나 저쪽 공화당이나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예, 이번 사태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아까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그거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지금 지금의 내란과 이 지지자들의 결집은 트럼프처럼 50%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윤석열 씨는 알고리즘에 나온 거짓 뉴스를 다 믿고 체화해서 그렇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뇌가 썩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트럼프는 그걸 알고 그 교묘히 활용해서 이용하는, 교묘하게 그렇죠. 활용해서 중도층까지 막 설득해가지고 그런 거죠. 지지를 끌어낸 사람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 근본적인 차이죠. 예, 누가 이제 이 상황을 뭐 믿건 안 믿건 간에 어쨌든 이것을 이용해서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바보같이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후자를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100% 동의하고요. 일단 그 뭐 외신들 이제 국내에서 오래 살고 있는 기자들도 많잖아요. 뭐 영국 네네네. 출신이든 미국 출신이든 이분들도 그냥 우리랑 똑같아요. 내가 이제 서울에 10년, 13년째 살고 있는데 현실이 현실 같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나 외신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거나 참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민낯이 드러났다. 이게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지금 선동하는 사람들이나 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지난 70년간 전쟁 이후로 이제 70년간 그리고 87년 이후에도 한 40년간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디디면서 만들어온 이 나라잖아요. 이게 하드 파워든 소프트 파워든 어쨌든 이 미친 사람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진다는 것 자체가 참 예, 가슴이 쓰리죠. 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방한해서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토니 블링컨 장관 이제 고별 인사차 일본도 가고 이제 한국도 오고 한 건데요. 저번에 이제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오려다가 갑자기 1월 10일 날 그 불법 계엄령 때문에 취소했었죠. 근데 어쨌든 블링컨 장관이 왔는데 이분은 좀 뭐 아주 직설적이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극한 직업이 국무장관이었잖아요. 왜냐면은 뭐 우크라이나부터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태들이 중동 사태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블링컨이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바쁜 국무장관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한 20년간 그 국무장관들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받은 인상은 이제 영수증 제대로 확인하러 왔구나, 챙기러 왔구나. 한마디로 오자마자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런 거에서부터 먼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고 얼마나 지금 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지 천여 명의 북한 장병들이 가서 죽거나 다치고 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중 기술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또 활용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한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었고 그리고 뭐 중국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뭐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일 연합은 물론이고 이제 그
우크라 전쟁에 있어서 너희들 태도 변화 없는 거지라고 확인하러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기자들보다는 외신 기자들이 역시 네네네. 더 질문을 잘하더군요. 그것도 뼈아픈 얘기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이나 푸틴처럼 전제주의 국가들처럼 독재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그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과 김정은과 푸틴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너 몰랐니? 약간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헌법적이고 법적인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이제 해결될 거라고 믿고 한국 국민들의 저력을 믿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체포영장 발부되고 뭐 이런 어쨌든 과정들이 헌법상 절차를 지키는 과정들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저력을 믿는다고 했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이제 체포영장 그 무산된 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심각한 우려를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심각한 우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 레토릭상 가장 큰 주의 그렇죠. 언어거든요. 네. 그래서 블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태열 외무장관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둘이 포옹하는 장면 이렇게 사진으로 봤는데 평소 때 이 포옹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이게 받았어요. 조태열 장관을 굉장히 위로하는 네. 왜냐면은 그때 이제 계엄 사태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여기서 그 민주당 의원이 이수진 의원이었나요? 누가 명시적으로 윤석열한테 계엄 반대를 얘기했던 사람 당일날 손들라 그랬더니 조태열하고 지금 최상목 대행이 손들었잖아요. 근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저는 믿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이후에 행태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발언과 행태를 봤을 때 근데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는 그때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사표 준비해라 사직서 준비해라고 간부들한테 얘기했다고 하죠. 그 비상계엄 선포된 상태에서. 네, 상태에서. 근데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선포된 상황에서 얼마 안 지났을 때 1시간쯤 지났을 때 밤 11시 40분에 소위 말하는 F4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뭐 금감위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서 4명이 만났고 그 이후에 간부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 뭐 쪽지 받았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회 예산 끊으라고. 예. 그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한테 받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차관보한테 넘겼단 말을 누가 믿습니까? 어쨌든 그 이후의 행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최상목 그렇죠. 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적에는 조태열 외무장관 그 외교장관밖에 없구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블링컨 장관이 평소보다는 훨씬 더 꼭 안아준 것이 아닌가. 고생한다. 네, 그러면서 진짜 딱 그 모습이에요. 제가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 그래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외신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우리 상황을 너무나 이 미지의 이 세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 꼭 안아줄게 이런 분위기로 보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너무 불쌍하게 보고 네, 있다는 거. 짠하다. 창피합니다. 창피해. 그러니까요. 자,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뉴스. 평양 무인기 얘기인데요. 이게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건데 그래서 믿기가 힘든데 네.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그 목적이 일부러 북한을 도발해서 뭔가 분쟁이 일어나도록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려고 계획적으로 했던 것이었다라는 정황이 이것저것 계속 여기저기서 나와서 그 특별히 오늘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그게 그런 것인지.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어쨌든 통일부와 외교부를 출입했던 기자로서 이 북한에서 나오는 논평들을 2000년대 초반부터 뭐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살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10월 중순쯤에 북한에서 논평 뭐 국방성 대변인 입장이 나오는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2024년 10월 중순부터. 네, 그때는 비상계엄 전에 이미 보신 거죠? 이미 본 훨씬 거죠. 전이고. 네. 예. 그래서 10월 그때 중순부터 북한에 뭐 평양 무인기가 떴다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오물풍선 때문에 한참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었고 그게 몇 달째 지속되는 거라서 근데 이거 평양과 무인기는 조금 다른 단어의 조합인 거잖아요. 이게 뭐 풍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활동가들이 북한으로 전단 보내거나 달라 보내거나 이상한 뭐 음담패설 남은 쪽지 보내 이런 게 아니어서 유심히 봤는데 유심히 봤던 이유는 그때
북한의 발표가 평소와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처럼 북한 문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달랐죠?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네. 북한이 첫 반응을 보낸 게 10월 11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무인기가 침투했던 때는 며칠이에요? 그 바로 북한이 직전이죠? 주장하기로는 10월 3일, 9일, 10일 밤 그러니까 세 차례. 세 번.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마지막 3번까지 보고 북한에 따르면 11일 날 이제 얘네들도 어쨌든 뭐 이렇게 분석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3일, 9일 밤 세 차례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남한 측이 보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1일 날 마침 이제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번에 그분이죠? 문제가 된 지금 감옥에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군이 보냈다고 북한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국회의원이. 그랬더니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전에. 없다. 네. 그런 적 없다. 네. 그런 적 없다. 그러더니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갔다 온 거죠. 그리고 확인을 다시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번복합니다. 그런 적 없다 부인하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같은 날 한두 시간밖에 안 됐을 때. 그건 했단 얘기네. 네. 그래서 그때 이미 그 장면 보고 했구나. 우리 NCND면 이왕 이제 했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 번 그런 적 없다라고 했는데 번복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같은 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의심이 갔었는데 제가 그때 관심 있게 저 개인적으로 이런 뭐 이렇게 논쟁이 있기 전에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이 외무성이 중대 성명을 11일 날 첫 반응을 보입니다. 북한 외무성. 북한 외무성.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별개라고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네. 다른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단어를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라고 11일 날 첫 반응이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약 일주일 뒤인 19일에 노동신문이 국방성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13일 날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회안전성 평양시 안전국이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 1동 지역에서 추락된 무인기 잔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 이상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확정됐다. 예, 북한 논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과학적으로 확정됐다, 뭐 조사 결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괴뢰 당국 뭐 맹비난을 하고 그러지 뭐 않아요? 소 돼지 닭 맨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욕설은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날 굉장히 침착하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논평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다.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한 3번인가 읽었어요. 그때 네. 이제 10월 중순에. 그러면서 국방성 대변인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추락된 무인기가 한국 군부의 드론 작전 사령부에 장비되어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으로서 네. 여기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인데 그러네요. 국군의 날 행사 때 차량에 탑재해서 공개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단. 네, 판단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진짜 우리 일간지 기자들이 기사 쓰듯이 네. 기사 잘 쓰는 분들이 정확하게 쓰듯이 썼네요. 네, 그래서 이게 국방성 대변인 담화 맞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근데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국방성 얘기입니다. 또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시간 수초까지 얘기를 하면서 백령도에서 이륙해서 평양에 있는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그 사이에 있는 상공에 그리고 국방성 청사 상공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이게 하루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외무성의 김선경 부상은 20일 날 담화를 발표했고 김여정 부부장도 또 28일 나와서 또 김용영의 발언을 조롱하는. 그래서 한 달 내내 이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하게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10월부터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반응도 이상하고 국방장관의 반응도 참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죠. 네. 그 팩트를 아주 정확하게 정교하게 얘기를 했네요. 네. 다른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드론 작전 사령부 뭐 이런 얘기도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 누가 했는지까지 다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때 당시에 이승환 평론가님도 전문가시지만 다른 전문가들하고도 좀 얘기해 보셨어요? 저도 나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인터뷰에 응했어요. 프레시안 기사에도 나왔는데 네네네.
그 북한 반응 나오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정세현 장관이 인터뷰한 겁니다. 이 전단이 살포된 곳을 보니까 평양시 중구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은 전문가니까 평양 곳곳을 아시잖아요. 네. 여기는 당 간부들이 사는 데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전선동 일반 그 북한의 주민을 선동하려고 했으면 우리 그냥 전단을 살포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일반 시민들이 사는데 뿌리지 전혀 움직임이 없을 지금 배부르게 잘 살고 있는 그 간부들 있는 지역에 굳이 왜 뿌리느냐. 굳이 따지자면 네. 뭐 우리의 세종시 정부 청사에다가 뿌린 뭐 그런 식인 거죠. 거예요. 네네.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당 간부들이 있는 전혀 효과가 없을 곳에 왜 뿌렸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기보다 의도가 보인다. 뭐 이런 의도가 뜻이었죠. 보인다. 무슨 의도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러면서 정세현 장관이 무인기를 또 계속 이렇게 띄우게 되면 북한에서 반응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쏜 포탄이 연평도나 우리나라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지면 윤석열 정부는 이를 구실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10월 정세현 통일부 10월 장관 달이요? 네, 10월 달에 예언하셨네. 예언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의심은 굉장히 많았었고 왜냐면은 사실은 2년 전,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9.19 군사 합의, 남북 간의 군사 합의가 완전히 이제 무산이 됐고 양쪽 다 이건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반응하고 특히 윤석열 직접적인 발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군의 움직임도 그렇고 계속 왜 저렇게 나오나라고 유심히 따져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평양에 무인기까지 떴다라는 북한의 주장을 듣고 그들의 대변인 반응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세현 장관은 계속 좀 우려를 하고 있었던지 이제 계엄령까지 그때 콕 집어서 단어를 얘기를 하셨는데 불과 한 2달도 안 돼서 그게 현실이 돼버린 현실이 거죠. 된 거네요. 그러면은 그게 계엄령을 반포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김정은이 잘 참은 거죠. 뭐 무서워서였건 뭐서. 그때 그렇게 정확하게 팩트를 밝히는 식으로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뭘까요? 북한에서? 본인들은 억울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언제였습니까? 여름에 갑자기 이제 남북 그 군사 분계선 근처에 뭐 담벼락 같은 거 세우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쟤네들이 쳐들어 내려올 거면 저런 걸 왜 세워? 오히려 무서워서 세우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농반진반 있었는데 실제 이런 상황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진실이야라고 하면서 뭐 국군의 날 그 보여줬던 그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다. 몇 초에 어디서 누가 이렇게 정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의 어떤 기본 그 딱 육하 원칙 구조를 살피면서 국방성 대변인 얘기했는데 이들은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저 괴뢰군이 지금 뭘 하고 있고 뭐 무적의 우리 군이 언제든지 뭐 태세 뭐 무찌를 수 있다. 만절기하고 있다. 이런 100배, 1000배 폭풍으로 맞아요. 뭐 다 파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어저께도 초고속 미사일도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몇 마디 했던데 다 그냥 그 추상적인 언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같이 그냥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이상하네라고 이제 의심을 했던 거죠. 그 네. 미국하고 중국에다가 들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도 좀 그 드네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진정하라라면서 이제 북한을 유엔의 구테우스 그 사무총장이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지금 우리 비판할 게 아니라 평양 무인기나 얘기를 하라고 그때 10월 20일 날 김성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이 구테우스한테 화를 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네, 물론 서명이지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나 그 간부들은 네, 급했던 거예요. 네. 한국에서 뭔가 지금 우리를 쳐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그렇죠. 불안했던 거겠죠.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 비슷한 시기에 11월쯤에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뭔가 이 움직임이 있어서 북한을 쳐들어갈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베이징 특파원이었던 한겨레 베이징 특파원이었던 박민희 특파원에 글에 보면은 나오는데 한겨레 박민희 그 얘기들을 그때 많이 들었었는데 계엄 이후에 보니까 그게 약간 조각조각 맞춰지는 듯한 퍼즐이 느낌이. 맞춰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일부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이 아까 왜 제가 대북 전단 살포한다는 그 활동가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 취재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보내는 거와 동일하냐, 뭐 비슷하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일단 그때 사진을 걔네들이 그 북한에서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 사진이
소위 말하면 이제 고정익 무인기라고 해서 민수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보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최소한 평양까지는 140km 이상 날아가야 되는데 그만큼의 어떤 장비를 갖춘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네. 참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이 무인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단지를 북으로 날려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량의 전단지만 싣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용 또 전단지를 보면은 보내는 주체들이 좀 달라서 한마디로 펀딩하는 주체들이 달라서 굉장히 좀 조악하지만 서로 딱 특징들이 있대요. 아, 이거는 어느 그 기관에서 보냈구나. 여기 이건 누구 활동가가 보냈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날 북한에서 전단지라고 한 그걸 보면은 굉장히 정돈된 글씨로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보내는 거랑 전혀 다른 전단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겨냥했는지 북한에서 그걸 사진까지 다 일일이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공개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어쨌든 그 활동가들이 저거 북한 내부의 자작극이다 뭐 이렇게 몰고 가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지금 그 계엄하고 내란 사태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수사하고 뭐 국회 증언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보를 받아서 12월 7일 날 JTBC 보도도 있었고 12월 10일 날 그 김병주 의원이 그 드론 작전 사령관한테 여러 차례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영상 지금 볼 시간이 혹시 있을까요? 네네. 영상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김병주 의원 작전 사령관이 대답하는 답변하는 거죠. 네, 김용택 보시죠. 사령관.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거 임무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두 개 지역 연천과 김포 일대에서 띄웠다는데 어디에서 띄웠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평양에 갔던 장비 이거를 일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있던 걸 불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을 태웠다고 거기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증거 인멸한 걸로 의심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제보를 받았어요. 들어가세요. 네. 이 대화 어떻게 해석해야 제가 돼요? 그 이제 김병주 의원뿐만 아니라 한기호 무려 국회의원 네네네. 김용현 날아간 다음에 국방장관으로 앉히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잠깐 네. 지나간 뉴스였지만 한기호마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같은 질문을 여러 의원들이 같이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저 드론 작전 사령관이 북한에서 성명 발표할 때 얘기했던 그 드론 작전 네. 사령부죠. 네네. 그 거기서 날린 거다. 딱 드론 정확하게 작전 그거. 사령부. 네. 네. 그래서 김용대 사령관한테 저렇게 여러 차례 계속 질문을 했는데 보통 이게 계엄 전 상황이라면 어떤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NCND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건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기본적인 스탠스인데 이미 이런 사태까지 터지면은 얘기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꼿꼿하게 계속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를 거의 무한 반복합니다. 네. 저 장면은 일부 장면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더 인상 깊었던 게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국회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국회에 나와서 보통 모른다, 아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죄송하다, 기억 안 난다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고 저렇게 따지듯이 물어보잖아요. 전 저런 태도도 처음 봅니다. 네. 아. 예, 국회의원들의 막무가내 누가 질문에 그럽니까? 예. 뭐 이제 화날 수 있어도 지금 저 상황은 뭐 어떤 자존심을 뭉개는 막무가내 질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사령관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김병주 의원한테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한테 어디서 누가 그런 얘기 했냐고 오히려 따지고 있잖아요. 저게 말이 됩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불타고 있다 결국은 그 증거인멸 아니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제보를 받았으니까 시간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김병주 의원께서. 그래서 어쨌든 저때 저 그 공방들 뭐 신경전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그 저 김용대 사령관의 네. 태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요. 어쨌든 지금 뭐 박범계 의원도 실제 한국의 무인기 드론이 평양 상공으로 보내진 것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 제보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여러 의원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절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계속 캐물으니까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이래서 조금 신경질이 나서 그거를 드러내 보였을 수는 있지 않겠어요? 뭐 인간 세상에서 모든 게 가능하긴 합니다만, 네, 화는 났겠죠. 뭐 찔린 듯 뭐 여러 가지.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기자 해보셨겠지만 예전
네, 뭐 이렇게 취재하다가 대변인이 맨날 모른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어. 그럼 대변인 다음날 전화하면 나만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같은 입장일 수도 있겠죠. 네. 피해 나가기 위해서. 네. 근데 사실은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이 내란 사태에 이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롯데리아 계엄회동 했던 분이죠. 이분 수첩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 노상원 그 60페이지 작은 수첩에서 그 나왔다라는 단어 많이 듣고 충격받으셨을 텐데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뭐 사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 수첩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의 공격 유도란 메모가 나왔어요. 뭐 이게 그 뭐 가짜 뉴스도 아니고 직접 본인이 작성한 건데 이거는 본인만의 상상이었는지 아니면 김용환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지는 그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노상원은 그냥 점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정보사령관 출신이고 777 사령관 출신이에요. 여기서는 북한의 첩보나 정보를 다루는 가장 그러니까 정보통이었던 거죠. 노상원은.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이상해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첩에 북의 도발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김용민 의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월 31일이었는데 그때 그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하는 기괴한 전략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특검법, 쌍특검은 거부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이 그 다음 날인가 나왔을 텐데 내란 특검법은 신속하게 재의결할 것이고 그리고 안 된다면 뭐 고쳐서 또 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외환죄를 추가할 것이다라고 검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외환죄라는 거는 외환죄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외환죄 중에 일반 이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3년 이상입니다. 네. 외환죄의 일종인 건가요? 그렇죠. 일반 이적죄가 네. 적을 이롭게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외환죄도 이제 여러 가지 적을 이롭게 하거나 우리를 불리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일반 이적죄에 딱 들어맞는 거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게 일부 법률가들의 주장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용민 의원도 어쨌든 변호사 출신이고 그래서 이 일반 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된다면 이것까지 다시 해서 외환죄까지 추가하겠다 특검법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내용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거 뭐 군인들이 경찰들이 국회 침입한 것 자체도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장면이지만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했다는 건 말 그대로 전쟁까지 가도 내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죠. 그렇죠. 네, 생각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면 심각하지 덜하지 않다고 보고 이 외환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참도 네. 협조를 해야 될 테고요. 네. 그러네요. 왜냐면은 원격 그쪽에서 오물풍선 내려보낼 때 왜 거기 타격 안 하느냐고 합참을 계속 쪼았다고 하잖아요. 원점 김용현이. 타격하라고 네, 그랬죠. 원점 오물풍선 보낸 그 곳을 향해서 북한 영토를 네, 타격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그래서 합참이 어떻게 대응을 실제 했는지 물론 이제 부인하고 있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압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야 뭐 여시나 부인은 믿겠습니까? 하고 있죠. 네네. 그거는 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건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현직 대통령은 법적으로 내란과 외환죄 말고는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 법적으로 네.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둘 다 걸리잖아요. 내란은 지금 뭐 수사 중인 거고 네. 상당 부분 이제 입증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또 관련자들이 기소가 됐고 이런 상황인데 외환은 아직 그렇게까지 진전된 건 아닌데 이 부분도 윤석열 씨와 관련해서 꼭 법적으로 다뤄야 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들이 총 들고 들어간 걸 우리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뭐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저는 사실 별로 없다고 봅니다. 불법적인 계엄을 했다는 그렇죠. 절차도 네. 그렇고. 군인들이 국회 들어가는 거 창문 깨는 거 우리 다 봤으니까. 다 봤으니까. 네. 외국인들도 증언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봤다라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전 세계에 다 네, 공개가 CNN 으로 다 됐으니까. 나갔으니까. 네. 근데 외환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외환죄가 너무 안 다뤄지는 게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죄는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였다면 외환죄는 사실은 역적이잖아요. 이 나라 전체를 그것 그냥 자체가 불태우겠다는 반란인 거죠. 네.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같이 다뤄줄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로는 이게 확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 정황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김정은이 이 작년 10월에 한국의 드론이
평양에 날아왔다는 사실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리면서 이봐라 한국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를 여러 나라에 호소하려고 했다는 정황. 네, 네. 중국이나 미국에선 그걸 듣고 낌새를 차렸을 수도 사실은 있다는 그럴 수도 정황. 있죠. 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정황. 그 NCND의 입장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더라도 계엄 이후에 저렇게까지 반응하는 거는 오히려 좀 더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뭐 입장이나 사견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김병주 의원하고 박범계 의원 등등이 제보를 통해서 지금 확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부 확인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추첩이 요거에서 출발해서 네. 이게 이 윤석열 씨가 이것까지 알고 있었던 건지 지시를 한 건지 이런 것들 좀 밝혀내야 되겠네요. 네. 아 정말 심각한 얘기 심각합니다. 오늘 전해주셨는데 깊이 있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막 뉴스가 조각조각 쪼개져 있으니까요. 참 파악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국제 뉴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네.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댓글창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더보기란 누르셔도 또 비슷한 이벤트 나오니까 참여하시고요. 저는 이승원 평론가와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